북한과 핵개발 파트너였던 이란, 한반도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대회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제 고립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또 생기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봅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옥현 차장님,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제 수주뿐만 아니라 핵과 관련된 좀 중요한 발언을 많이 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이란 방문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지만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에 북한과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오는 가장 중요한 상호 간의 이런 우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과연 핵 문제에서 이란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이란 정상회담 마친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그 로하니 대통령은 자기는 어떠한 핵 개발도 반대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이제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나 이 중동 이런 데서 핵무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지금까지 이란이 북한과 관련해서 유지해왔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표시한 거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대회를 앞두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제 시험 발사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협력 국가였던 이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그다음에 고립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란 대통령이 한 말이 앞으로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행이 되도록 후속 그런 외교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찬일 소장님, 보통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란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였습니까? 이란과 북한은 아마 지난해 이전까지, 즉 이란이 이제 미국과 핵을 협상해서 핵무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던 이전까지 아마 이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서는 가장 그 쌍둥이 국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쿠바보다도 먼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지금 어떤 그 비핵화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과거 뭐 80년대는 뭐 화성 5호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이란에 수출했고 그래서 아마 통치 자금 마련에 아주 그 블랙 그 마켓이었다, 시장이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 저렇게 돌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걸 볼 때 북한의 아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거기서 북한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 배우려고 해야만 하지 저기서 더 어서서 나간다면은 과연 북한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전옥현 차장님, 이제 걱정되는 것은 핵실험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회를 얼마 놔두지 않고 핵실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회가 끝난 뒤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과 이제 관련 국가에서 이게 평가하는 걸 보면 핵실험 이전에 그 5차 당대회 7차 당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데 전망이 이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불과 이제 7차 당대회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 시점에서 7차 당대회를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핵실험이 과연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현 풍계리 핵실험 그 일대에서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현재는 그 우리 국방 당국의 발표로 보면은 이 핵실험이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상태가 다 되어 있다. 특히 지난 3월 중에 김정은이가 이런 핵탄두 폭발 시험이라든가 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도록 강력히 지시했기 때문에 지시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당 대회 전후해서 이런 그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런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항상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오고 있는 미국의 연구기관 38로스에 의하면 현재 여러 가지 이 북쪽 갱도와 서쪽 갱도에서 저강도 활동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저강도의 핵 준비 활동들이
사전에 그런 그 기습적인 핵실험을 위한 이런 준비 활동인지 아니면은 이런 보수 작업과 연관된 것인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자기네가 보기에는 5차 핵실험을 이런 그 7차 당대회 이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상반된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이제 5차 핵실험을 하려면은 축제 분위기를 해서 이런 그 당대회의 선전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바로 발사하면 3일 동안에는 비난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외신 기자단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회를 취재해서 해외에 이제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그 보도에도 좀 좋은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나가게끔 북한 측에서 유도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시카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 회의에서 강력하게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북한의 행동에 일정 수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네. 현 시점에서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제 당 대회 이후에 언제든지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이 핵실험 카드를 가지고 다시 국제사회를 우롱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실험은 뭐 언제 할지 이제 김정은만 알 수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사일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부터 보면 3월 10일부터 이제 많이 발사해 왔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15일 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바로 곧이어서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30km 정도 보냈다고 하던데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수단 미사일 2발을 더 보냈는데 이거 역시도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핵실험 자체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지만 이 미사일 발사 자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축포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찬희 소장님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전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그 신중론, 합리주의적 원칙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무수단이나 또 SLBM은 분명히 실패했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기술이 지금 SLBM 분야에서 보면 콜드론치 방식이 이게 미국이나 프랑스나 선진 국가가 쓰는 방식인데 북한이 그걸 지금 따라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어린애가 이빨도 안 나는 어린애가 뼈다귀 뜯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차 핵실험은 뭐 실패 없이 북한이 무난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말하자면 폭탄이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적어도 당대회 당일날, 그러니까 5월 6일날 당일날 새벽에 5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당대회장으로 소위 충성의 보고를 올린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많은 해외 기자들도 오고 하는데 그것이 국제사회에 좀 망신이 되지 않겠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그 내적 그 논리와 내적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일날 왜냐하면 지금 4월 15일 날 이때까지 태양절에 뭐 무수단을 쏘거나 도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태양절 당일날 무수단을 쏘고 실패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당대회 당일날에 이걸 탁 터뜨리고 뭔가 그 성과를 완전히 그 과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선전하면서 당대회 한 3, 4일 하고는 이제 우리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평화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 국제사회와 또 우리 대남 정책, 남북 대화 분야에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들을 막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북한다운 그런 행동들이 이번 아마 7차 당대회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자체가 당대회 전후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일날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 탈북민 지원 조선족 목사 사망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전혁현 차장님 뭐 해외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을 때인데 이제 보안은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일을 저지른 것은 여러 가지 대남 압박과 대남 보복 차원에서 행하는 무자비한 그런 납치 살해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북한 정권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나쁜 타성 중에 하나고 과거에 이미 이제 우리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이라든가 이한영 암살 사건 이런 것 등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게 이렇게 북한의 무모한 이런 살해 공작이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징후가 높다고 판단될 적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제 소개해드린다면은 우선은 이제 비상 연락망을 충분하게 우리 공관원들은 물론 주재원들은 물론이고 교포 사회 전체가 이런 비상 연락망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비상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재국의 이제 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북한의 이상 징후 동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감시하는 체제를 이제 가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공간에서 취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조선족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중요한지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평상시에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탈북자 가족 모임의 최송영 대표 같은 경우에 중국 공안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진 않고 열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안창희 소장님, 북한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향한 위협, 테러 이런 것이 계속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있어 왔죠. 이제 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대외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것도 있지만 특히 국경 일대에서 그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일은 그 단동신의 한복판에서 심지어 목사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기가 쉽고 또 그 지역에서 일정한 사건이 발생해도 중국은 그것이 북중 간의 어떤 관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북한이 해산에서 건너와서 건너편에 있는 장백교회의 목사님을 살해했단 말이죠. 이 한충열 목사님은 이미 93년부터 탈북자들이 건너오면 선교도 하고 또 이 말하자면 이 잘 전도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항상 그 타겟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해외 여성 종업원들의 대량 탈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뭔가 보복의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마 저렇게 테러를 할 수 있었다. 저도 지난 3월에 이 지역의 그 압록강 국경의 그 여러 교회들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북한이 넘어와서 몇 시간 만에 하고 돌아가기에는 우리가 뭐 강남에서 강북 저 수유리 가서 사람 죽이고 가는 것처럼 쉽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선교사나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북한을 조심해야 되고 북한은 아마 5차 7차 당대 이후에 이런 분야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7차 당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쇄적인 모습이 좀 더 많다. 실제로 이제 평양 주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 못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평양 시내 말이에요. 네. 예, 평양 시내에서는 지금 3,000명이 넘는 각 그 당 대표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와 있고 김정은이가 이제 그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예를 들어서 4.25 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4.25 회관이 3, 4일 동안 김정은이가 거기 매일 나와야 됩니다. 당대회 하는 날은 뭐 다른 날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이 공개되는 그야말로 36년 만에 최대 1호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공포에 질려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경비를 강화하고 대외 평양시 밖에 인원의 출입과 또 안에 인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지금 거의 뭐 계엄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옥현 사장님, 지금 이 7차 당대회 6일 날하고 4, 5일 동안 예상이 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개막을 선포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위원도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과연 김정은이가 새로운 직책에 올라갈 수 있을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김정은 고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책을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지금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그 직책 중에 하나는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주석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석이나 총비서라고 하는 그런 직명을 다시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차선의 대안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시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가기 차원에서
그런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반대되는 의견은 이미 김정은이가 당정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직책이 없이도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별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지 않고 네. 그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현재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상화 차원에서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김정은이가 우상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슈와 관련돼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